국립해양조사원 해양캐스터 박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해양캐스터로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의 진행을 맡게 돼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네, 오늘 행사는요, 본격적인 심포지엄 시작 전에 화성갯벌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오프닝 영상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활동가가 찍은 아마추어 영상이지만 정성껏 편집해서 화성갯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큰 박수로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크린은 양 옆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감상하셨나요? 잘 감상하셨나요? 네,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생명으로 가득 찬 우리 화성 갯벌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득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네, 화성 갯벌은 붉은 어깨 도요, 큰 뒷부리 도요, 알라꼬리 마도요, 저새와 같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체 개체수의 1% 이상이 서식하는 생태 환경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 오늘은 세계 도요 물대새의 날이고요. 게다가 2017에서 2018년도는 붉은 어깨 도요의 해라서 이번 심포지엄이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화성어 국제심포지엄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무대 위 태극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심포지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황성태 부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갑식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해군 제2기지 전대장 이상식 대령님 참석하셨습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이준희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홍원식 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옥주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자연 보존에서 농어민의 역할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죠. 그제 9월 4일에 화성갯벌의 습지 보호 지역 지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도 함께 참석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국제심포지엄의 주제는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 갯벌입니다. 특별히 화성 출신의 국회의원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송옥주 의원님과 잠시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송옥주 의원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환경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포지엄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을 잠시 모시고 한 말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의원님. 네. 예, 앉아서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행사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뒤쪽에 계신 분들이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네,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행사는 많이 참석을 안 하는데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게 조금 생소해가지고 한번 되물었습니다. 죄송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요. 화성 출신 국회의원 송옥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 행사 제가 근데 이게 중요한 행사라서 좀 적어왔는데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 갯벌을 주제로 한 화성호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더없이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한테는 몇 가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화성 갯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서해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로 전 세계 멸종위기 물새의 47%가 서해갯벌을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화성갯벌은 멸종위기종인 붉은 어깨 도요새가 매년에 3만 마리가 다녀가는 곳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 도요새 이외에도 많은 천연기념물과 그리고 멸종위기종의 조류들이 지금 방문을 하는 곳입니다. 화성갯벌을 보존하는 것은 멸종위기 새들의 터전을 지키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갯벌은 올해 여름에 많이 더우셨죠. 저희 111년 만에 폭염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지구온난화를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갯벌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훌륭한 자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갯벌과 연안 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요. 온실가스의 저감에 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화성갯벌은 생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매우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고향이 화성인데요. 이 화성 지역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난개발도 있고요. 동서 불균형도 있고요. 또 이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상당히 환경이 많이 훼손되는 걸 보고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가 특별히 생태 보존과 지역의 가치 창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서
화성도 순천만의 경우 아니면 외국의 사례들도 좀 이따 세션에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외국의 사례처럼 생태를 보존하고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발전과 그리고 더불어 주민들의 삶도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이 행사가 상당히 뜻깊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환경노동회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환경과 노동에 대해서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이고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맨날 상임위에서 환경 얘기하면서 너희들 이게 현재는 이렇지만 미래에는 너희들의 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이 심포지엄이 갯벌과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 가치를 저희가 지키지 못하면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을 옥죄는 위협하는 그런 부메랑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화성어 국제 심포지엄이 3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화성어와 갯벌을 현장 답사도 하시고 또 람사르 협약 총회 대응 전략도 마련하시고요. 또 개소식이 개막식이 끝나고 나면 많은 주제별로 해서 세션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다양하고 유익하고 유용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선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 관계자분들께 수고 너무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께도 환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국회하고 화성에서 이 화성갯벌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화성 출신으로서 진심이 가득 담긴 이 뜻깊은 인사 말씀해 주신 우리 송옥재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진행하실 연사님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총 4개의 세션에 12분의 연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션 1의 연사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갯벌의 중요성을 발표하실 화성환경운동연합 이준원 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화성과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을 발표하실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의 루영 박사님이십니다. 네, 과학과 국제협력 역할을 발표하실 북경임업대학교 정칭 박사님이십니다. 네, 계속해서 세션2 연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동경로 기끝 보전을 발표하실 호주 조류보호협회 크리스퍼네 국장님이십니다. 네, 멸종위기 붉은 어깨 도요 서식지 구하기를 발표하실 중국 넓적부리 도요 보호연맹과 네덜란드 해양연구소에서 활동하는 허보펑 연구원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세션3 연사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기러기의 장관, 일본 카부쿠리누마 습지 보호를 통한 네, 한 분이 급하게 오셨다고 해서 한 분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2의 연사님이신데요. 갯벌 간척 이후에 바뀐 어민들의 삶을 발표하실 윤영배 우음도 어촌 계장님이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세션3 연사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기러기의 장관, 일본 카부쿠리누마 습지 보호를 통한 농부의 혜택을 발표하실 일본 야생기러기 보호연합 구레치 마사유키 의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순천만 왜 혁신인가를 발표하실 순천만 습지위원회 최덕립 위원님이십니다. 네, 어디 계신가요? 그러시구나. 오시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타인항과 송도 사례로 보는 세이브 활동 검토를 발표하실 생태보호 국제본부 인환주 교수님이십니다.
네, 이어서 세션 4의 연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화성갯벌을 통한 지역민들의 풍족한 생활을 발표하실 지원주 석촌리 어촌 계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후 오신다고 하시니까요. 보시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화성갯벌의 가치를 발표할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이시환 박사님이십니다. 네, 여기 사진으로 보이시죠? 네. 네, 다음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성 습지를 발표하실 새와 생명의 터 나일 무어스 박사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내일 오전에 진행될 제13차 남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대응 전략회의에서 세계습지 연대 대응 전략을 발표하실 가시와기 미노루 일본 남사르 네트워크 공동대표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일 시민단체 공동대응 방안을 발표할 진나이 다카유키 일본 남사르 네트워크 부대표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환경단체의 활동 계획을 발표할 한국습지연대 김경철 국장님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로 제13차 남사르 당사국 총회는요, 다음 달 두바이에서 개최되고요.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연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화성갯벌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화성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직접 춤과 노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럼 멋진 무대를 꾸며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어린이집 친구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화성갯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줄 아주 뜻깊은 자리인 만큼 혹시나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어린아이들이 더 힘내서 멋진 무대를 보여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실 준비 되셨나요? 네, 지금보다 더 큰 박수로 우리 어린이 아이들에게 힘을 더 실어줘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너무 예쁘네요. 어머. 우리 아이들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어린이집 친구들입니다. 네, 아주 멋진 무대를 꾸며질 거라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멋진 무대인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잠시 무대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네, 우리 친구들의 해맑고 순수한 모습이 아주 우리에게 한박 웃음을 짓게 해준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화성갯벌의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노력으로 멋진 무대를 보여준 우리 교사님들과 친구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멋진 무대를 펼쳐준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참석하신 내빈분들의 기념사진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빈과 연사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린이 친구들은 잠시 무대 앞쪽으로 살짝만 한 보 전진해 주세요. 네, 한 보만 우리 어린이 친구들, 너무 예뻐요. 네, 한 보만. 네, 그리고 어린이 친구들의 뒤쪽으로 연사분들과 내빈분들이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주 예쁜 어린이 친구들이 앞쪽에 자리해 주시고요. 내빈과 연사분들께서 뒤쪽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촬영은 총 3컷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스마일 하면서 찍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하트, 그 다음에 파이팅으로 찍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카메라를 바라보시고 활짝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활짝 스마일. 네, 됐나요? 네, 그럼 두 번째 사진 촬영 가겠습니다. 손으로 하트를 그려주신 다음에 사진을 찍을 건데요. 자, 손으로 하트를 그려주시고요.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네, 손으로 하트를 좀 그려주시고, 네,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하트를 그려주시고, 네, 활짝 웃어주세요. 네, 되셨나요? 자, 세 번째는 손으로 파이팅 외치는 겁니다. 파이팅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기념사진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은 이제 자리로 내려와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멋진 무대를 꾸며준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멋진 무대를 꾸며준 아이들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어린이집 친구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멋진 무대, 그리고 아주 스토리가 있는 무대를 꾸며준 것 보면 이 아이들이 정말 화성갯벌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서 이 자연을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만드는 무대였습니다. 네. 자, 그럼 이상으로 기념사진 촬영을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금일 진행되는 화성어 국제심포지엄 전체 일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고요. 모든 세션 종료 후에 금일 발표되는 내용을 토대로 선언문 채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각 세션별 주제와 좌장을 안내해 드리자면 먼저 세션 1은 화성갯벌과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셨나요, 교수님? 네. 자리 일어나셔서 잠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세션 2는 호주에서 황해까지란 주제로 환경부 생물 다양성과 이준희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세션 3는 생태 보호를 통한 지역 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춘기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션 4는 화성갯벌의 미래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공석기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토론 및 선언문 채택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갑식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끝으로 내일 한일 남사를 관련 전략회의는 김춘희 환경운동연합 부총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행사 관련 자세한 일정은 리플렛과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화성어 국제심포지엄 개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화성갯벌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짚어보고 미래 계획을 논의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미래 계획을 논의하시고 화성갯벌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9시 40분부터 본격적인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진행되는 세션 1은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해양캐스터 박유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시작하면 되죠? 예,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첫 번째 저희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홍종호고요. 오늘 첫 세션에서 총 3분의 발표와 또 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그 경제학을 공부를 해서 현재 환경대학원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이 어떻게 경제학자가 환경대학원에서 환경 연구를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 화성갯벌, 화성호가 바로 제가 관심 갖는 이러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라면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환경이야말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대상이면서 또 우리의 먹거리와 직접 관련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따 오후에 발표가 있겠지만 순천만이 아주 좋은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을 보존하고 동시에 생태 관광에 보고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10년 전만 해도 1년에 10만 명밖에 찾아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연간 400만 명이 찾아오는 생태 관광에 보고가 됐습니다. 지역 경제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재정도 좋아졌고요. 바로 이러한 우리가 물려받은 이러한 자연을 보존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동시에 그것이 이 화성 시민, 화성시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러한 윈윈의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는 것이 여기 많이 와 계신 화성 시민들의 역할이 아닌가, 책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첫 세션에서는 이 도요새의 그러한 이동 경로, 또 화성의 갯벌이 얼마만큼 생태적으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준원 화성환경운동연합의 운영위원장께서 20분간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저희가 전체 시간이 짧고 아마 질문도 많이 있으실 거라 제가 발표 시간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정확히 시간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원 운영위원장님 발표 시작하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화성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이준원입니다.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과 화성갯벌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해외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국내 전문가, 또 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 중요한 자리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늘을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땅을 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라는 명분으로 경계선을 긋고 또 국가는 그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행정구역을 가릅니다. 행정구역을 가렸으면은 이것들이 친환경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경제적인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들이 난개발을 해서 지구의 생태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요 근래에 기후변화 내지는 지구변화가 심해진 것을 여러분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한국에도 특히 최근 약 30여 년간 개발이 심화되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이 심각하게 미세먼지 내지는 하천오염, 여러 가지 오염된 실태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성에 있는 실개천이나 지방하천에 돌아보면 물고기가 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매번 관공서에서 마스크를 하고 외출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올 정도이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 삶의 질이 위협을 받고 있는지는 직접 체험을 하실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가치가 있는 중요한 화성 연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 연안은 경기 연안, 경기만 전체 한 200여 킬로 되는 연안에 2% 정도 남아 있습니다. 모두 시멘트 옹벽이나 아니면 돌로 막여져 있고 화성갯벌 위주로 해서 이제 약 2%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습지보호적으로 신정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타의 개발 행위에 계속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알리고 또 철새들이 도래하는 것은 우리가 불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자연을 존중하는 행사가 돼서 앞으로 매양리나 또 서해안 갯벌 쪽에 있는 분들이 어부나 농부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두 번째는 철새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쉬었다 가고 서식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보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런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자주 열어서 서로 머리 맞대고 고민도 하고 상의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타의 지역도 해외의 지역도 개발이 심화돼서 생태축을 흔드는 중요한 개발 행위들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화성에서 특히 철새하고 아주 상극적인 군사 비행장을 그 화성호 지역에 설치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그 비행장의 가치가 뭐 우선 안보라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이 되고 여러모로 앞으로 향후 뭐 10년 내지 20년 안에 통일이 된다고 보면 그 군사 시설은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수도권의 인천공항, 김포공항, 또 오산 K-55 미군 비행장 이렇게 중복되어 있어서 여러모로 민간 항공 비행장으로도 전향하기 어렵고 무용지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중시하고 있는 자연에 가장 해를 끼치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응원해 주시고 또 가든 정보교환에서 앞으로 화성시 서부연안이 잘 지켜내지고 철새들이 안전하게 먹고 서식하고 또 산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또 우리 그 서해안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아주 고생하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인데요.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화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여러분. 저분들이 약 한 4년, 5년 정도 지속적으로 화성연안의 철새 또 저서생물, 염생식물 그 모니터링을 해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켜내기 위한 기초를 만들어내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자국민이 아니면서도 또 화성호의 중요성을 수년간, 수십 년간 또 연구해 주신 우리 해외 전문가들 계신데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네. 이 모든 게 하나가 돼서 앞으로 자연 속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자연 속에서 하나가 되는 지구가 하나가 되는 세상을 열어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현장에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 화성의 갯벌 또 화성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특별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이 갯벌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시는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 여러분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제목이 있죠. 화성 그리고 동아시아 대양주의 철새 이동 경로라는 제목으로 홍콩에 계신 루영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Okay,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everyone. I would like to thank Hwasong City, KFEM for organizing this wonderful meeting and for all of you for attending today. So I'm representing the Secretariat of the East Asian Australasian Flyway to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the Hwasong tidal flat. And I have a presentation and I'll try and keep to my time. So around the world, every year, millions of birds migrate from as far as their breeding grounds in the Arctic and their non-breeding grounds much further south. In this part of the world, the route
that these birds fly is called the East Asian Australasian Flyway. And you can see it on this map in the red color. So in this region, literally we have something like 50 million birds that migrate along this flyway. And they nest in Siberia, Alaska, and they spend the non-breeding season as far south as Australia, New Zealand, and Bangladesh. Oops. Along the route of these birds, there are many sites, often coastal wetlands such as tidal flats, where these birds have to stop, they feed, they rest, and they continue on their journey again.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ting areas for these migratory birds are the tidal flats around the Yellow Sea. And in this picture, I have chosen a bird called the bar-tailed godwit. They spend the non-breeding season, the wintering season, in Australia, New Zealand, and in spring, they begin to migrate north. And one of the main resting sites is in the Yellow Sea, and we have this species stopping over at the Hwasong tidal flats. And after resting, these birds will continue to migrate as far as the Russian Far East, Siberia, and Alaska for their breeding. And afterwards, in the autumn, they will fly all the way back to New Zealand and Australia once again. So the Yellow Sea is a critical area for these birds. But the Yellow Sea tidal flats are important not only for birds. So, for example, if we look at the economic benefits that these tidal flats provide in terms of fisheries, in terms of providing livelihood for the local people, some estimates make these benefits as high as $30 billion every year. Many local people, especially around Hwasong, depend on collecting clams, depend on catching fish from these coasts for their livelihood. And the mudflats are a very important store of carbon. And we all know that one of the reasons why the Earth is facing the problems of climate change is due to the loss or the release of carbon into the atmosphere from the burning of forests and so on. And tidal flats are a very good store of carbon. And by maintaining tidal flats, these habitats are able to continue to store carbon. So by conserving tidal flats, we are able to continue to reduce the impacts from climate change. Unfortunately, because of the very fast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a lot of the tidal flats around the Yellow Sea have been lost. And the estimate is that in the last 30 years, the Yellow Sea has lost some 28% of their tidal flats. And I think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loss has been more than 50%, perhaps even up to 70%. There are other problems, such as from invasive species. There is one plant called the Spartina altiflora, and this is originally from South America, but is covering much of the tidal flats around the Yellow Sea, especially in China. There are problems with overfishing, with pollution, and I think the coastal waters around Hwasong is also facing this problem of pollution. So if we look then at the impact of these problems on the flyway, the East Asian Australasian Flyway, because of the loss of these tidal flats, the numbers of these birds have also declined. And in fact, some species of migratory water birds have declined between 9 to 24%. And if we look at each of the different flyways, we see that the East Asian Australasian Flyway has the highest number of globally threatened species. So this is the one in red.
and also one of the highest numbers of near-threatened species. So out of all the flyways in the world, the East Asian Australasian flyway is the one that is most threatened. Another one of the examples to show the threats to the shorebirds, this species here, called the great knot, in Hwasong you have about 35,000 of these birds, and that is roughly around 11% of the world's population of this bird occurs in Hwasong. In 2006, the population was estimated to have been around 380,000. So it was quite a large population. And during migration in spring, when the birds are flying north, about 90,000 of these birds, so almost 1/4, use the tidal flats around Samangum. But we all know that the Samangum tidal flats have been lost because of the construction of the seawall. And after the seawall was finished, then the population crashed. It dropped to around 295,000. And as a result, the population of this bird is now considered as endangered by IUCN. So this is an example of the impacts of the loss of coastal wetlands on migratory birds. So because of this problem, many countries and organizations in this flyway began to be concerned, began to be worried. And as a result, in 2002, they decided to set up a partnership to conserve these water birds and their habitats. And this partnership was approved as a regional initiative of the Ramsar Convention in 2006. And the partnership had its first meeting in 2006. So this partnership is called the East Asian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And the office of this partnership is based in Songdo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we're very proud and happy to be here,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o this partnership has some 18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New Zealand, Republic of Korea, Russia, the USA, and more recentl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who joined this year. We also have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NGOs, as well as the private sector who are partners. And this partnership is growing, and we depend on your support as well for our work. One of the work of the country members of the partnership is to identify important sites in the country for migrating water birds and to designate them as flyway network sites. And in the flyway at the moment, there are some 136 of these flyway network sites. An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 are 11. And we look forward to working more closely with the various governments to designate more flyway network sites. And Hwasong Tidal Flats qualifies as one of these important flyway network sites. Around the Yellow Sea in the past few years, because of the loss of these critical tidal flats, and because of the work done by many NGOs,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governments around the Yellow Sea now recognize that these tidal flats are very important and there is a need to conserve them. In the case of China, just in the last 2 years, the central government in China has been putting in place more and more efforts to conserve these tidal flats. And the latest step the government has taken, in fact the State Council in July, was that they issued an order to stop all further reclamation of coastal tidal flats, especially reclamation projects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 The central government will now only consider critical and vital
coastal reclamation projects which are star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not by the local government. And even then, those projects have to undergo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so on.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gain July this yea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dopted the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 Act, and I'm sure many of you know about that. And under this ac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ill carry out a large number of restoration projects of the tidal flats in this country. And if we look at this map, it shows the internationally important protected areas around the Yellow Sea. The triangles in the yellow color are Ramsar sites, and the triangles in red color are flyway network sites under the East Asian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So we can see that the number of protected areas are growing. And in addition, both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preparing to designate World Heritage Sites around the Yellow Sea. So there is more and more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tidal flats and the need to conserve them and the need to make sure that they are managed sustainably. If we look at the Hwasong tidal flats, I'm new to this area and I'm still learning, but I understand that it is very important for coastal fisheries. Within 2 or 3 hours, the local fishermen can earn some $200-300 US from collecting clams. But overall, the production of seafood has declined in the last 10-20 years because of the reclamation that has taken place. At the same time, these tidal flats are critical for migratory shorebirds in particular, and I'm sure we're going to hear more about that. In terms of the numbers of shorebirds, between 30 to 50,000. In terms of the species, the great knot, far eastern curlew, bar-tailed godwit, I've mentioned the importance there. And this area, these tidal flats, are also important for education, tourism, and recreation. If we look at all the protected areas around the Yellow Sea, those in China, Republic of Korea, and North Korea, now we have an opportunity to bring all of these protected areas together under a network where they can have regular meetings, exchange good practices, develop cooperation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the sites and so on. So if Hwasong is able to join this network by designating the tidal flats here as an internationally important wetland, either under the Ramsar Convention or the Flyway Network site under the East Asian Australian Flyway Partnership, then Hwasong will have an opportunity to join in this cooperation with China and with North Korea in future. If we look around the world, if we look at the city of Hwasong and why the tidal flats is important, nature provides very important areas for people to rest after a hard day's work or to relax during the weekends. More and more people around the world are now living in cities. Nearly 60% of the world's population will soon be living in cities. And areas of nature, parks, nature reserves, provide areas for recreation. These areas of nature help to purify the air. In the case of the coastal wetlands, they can also act as a flood defense to reduce the impacts of storms and floods and so on. So many cities around the world are including nature into urban planning. And some of these photographs you see here are examples of nature in cities, such as London. This is a very famous nature reserve in the middle of London, which provides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learn about nature in the city. This picture here is from Dubai in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this area of green is an area of mangrove forest next to a big urban project that Dubai City will be building soon. And this area here is of the Deep Bay wetlands in Hong Kong, where the developments on the mainland China side of the Shenzhen River is actually benefiting from having a nature reserve nearby. So the people living in these blocks of flats can look out to this beautiful landscape, and because of that, the prices of the property is much higher. So in fact, by having nature, by having a protected area, will help not only the health of the people, but will also benefit development. So in summary, I would like to say that the Hwasong tidal flats is or can be designated as an internationally important wetland. It qualifies under many criteria, and by doing so would benefit the local people living in Hwasong, and Hwasong then would be able to benefit again from joining this network of internationally protected areas around the Yellow Sea. So thank you very much. 네, 류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겠지만 저도 이 말씀을 강의를 들으면서 이 우리나라의 지난 30년 동안의 개발 행위로 인해서 50% 이상의 갯벌이 서해안 갯벌이 이미 파괴됐다, 이런 심지어는 70%까지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여기 많은 시민들께서 와 계시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화성 갯벌이 갖는 중요성과 가치는 더욱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을 철새로 이동하는 이러한 철새들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이동 경로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존하는 것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고, 또 지역의 경제, 어민들의 활동,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울림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으로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정칭 박사님, 북경임업대학의 박사님이십니다. 20분 동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t's my pleasure to be here, and thanks for the invitation of organizer and all the participants. And I also would like to thank Leo for his introduction of the EFP, because you see, I come from, thank you, from a related institute, Center for East Asia Australasia Flyway Studies. We come here to talk about the coastal wetlands because of the heavy loss. The Wetland Extent Index is an indicator to show the wetland loss because of in the period of 1970 to 2008 on a database of more than 1,000 wetlands. We could see the individual wetlands and the areas vary widely, while the decreasing are unmistakable. On general, the loss of the wetlands exceed more than 40%. And on the right, we could see the coastal wetland exceed the inland wetland at the year of 1985. Similarly, the freshwater living planet index has shown a sharply decreasing of the freshwater species. It's based on trends of more than 3,000 populations of mammal, bird, reptile, amphibian, and fish. The decreasing rate exceeds 76%.
On the right, CPD also has conducted a similar assessment, steadily going down. And we could see the water birds in Asia, the decreasing rate is much higher than that in Europe and in North America. As Leo has mentioned, the East Asia Austronesian flyway is the largest, while the most threatened flyway compared with other 8 flyways. It includes 33 globally threatened species. The global change, reclamation, habitat change, pollution, illegal trapping, and exotic invasion are among the major threats to the water birds and their habitats. Take the reclamation as an example. 66% tidal flats lost over the past 50 years in the Yellow Sea River, in the Yellow Sea area, equivalent to 2% per year, which brings migration devastation to the shorebirds. How could we do to make improvement on the situation? Yes, the scientific support is very important for the wetland management as well as the policy making. From that study, we could see with this satellite tracking, we could see the 8 tagged spoonbill sandpiper. They have very small foraging area and have little awareness of alternative staging ages. And on the right, with the Maxent modeling, we could see the areas with highest suitability, which is indicates in the pink. At the areas with lower stability is showing in light blue. Similarly, the bar-tailed godwit and the great knot also use the similar habitats. Both the studies show the importance of Tiaosni and Dongsha in the Yellow Sea area. I think later, Dr. Peng Hebo will take more on these shorebirds. And in the project of Blueprint of Coastal Wetlan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in China, with the scientific support with several universities, such as Beijing Forestry University, Beijing Normal University, Fudan University, etc., and also with the support of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e find that China coastal wetlands provides key habitats for migratory water birds along the EAF. 24 species of water birds are listed as global threatened. According for 67% of the total globally threatened species along the EAF. And the loss of habitats for migratory birds due to the coastal wetlands reclamation has already threatened the survival migratory water birds. Conservation for the coastal wetlands is still weak in China's wetland conservation. There are some obvious gaps still exist, such as only 6 areas have been designated as National Natural Reserve, while there are 22 key ecological areas for the invertebrates, fish in the Yellow Sea area. And although about 40% of mangroves in China have been protected, mainly crucial distribution area for mangroves, such as Benzhou Bay and so on, they have not been under protection. And similarly, the protection status of seagrass beds is not promising. In the 35 surveyed seaweed bed distribution area, 59% have not been electively protected. Based on this, we hold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intertidal wetlan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in the Yellow Sea province of China. In this province, we released Beijing Declaration, which calls for freezing reclamation schemes. And that goes into the IUCN World Conservation Congress in Hawaii in 2016, saying conservation of intertidal habitats and migratory waterbirds of the East Asian Austronesian flyway, especially for the Yellow Sea in global context, as a resolution. Our team, Center for East Asian Austronesian Flyway Studies, has support for these stud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s for years. Our study focused on 4 areas: migratory ecology, including the population of dynamics of migratory waterbirds and the response to environment, and habitat selection and adaptation, and conservation biology of endangered species, such as scaly-sided merganser, and the Siberian Korean Bear's pochard, and many other species. And the habitat protection and restoration includes assessment on situation and trend of wetland habitats, and the structure, processes, and ecosystem services of wetland, as well as the habitat restoration technology. The tracking technology, we start on the technology innovation,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mechanism between the nations, governments, protected areas, and the public. We have long time involved in the EAF, such as the first meeting of the Flyway Partnership in Bulgaria in 2006, at the scaly-sided merganser task force meeting in Vladivostok in 2015, at the Global Flyway Summit in Abu Dhabi in this year, as well as a series of EFP MOP, such as MOP 7 in Alaska in 2013, and 2008 in Kyushu in 2015, and the MOP 9 in Singapore in 2017. And MOP 10 will be held in Hainan in China this year in December. We also contribu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with the workshop and the conferences, such as the China Forum for Nature and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Korean Protection, as well as the Transboundary Cooperation. This is mainly focused on the East Asia, and the International Workshop for the Bear's pochard this year. So, how the public could contribute? As the saying goes, bird watching is your lifetime ticket to the theater of nature. In collaboration with or under the direction of professional scientists and scientific institutions, the general public could undertake scientific work, which is defined as citizen science. There are a lot of citizen science projects in the world, while most of them are found in the Europe and the North America, such as the Christmas bird count, the Great Backyard Bird Count, the North American Breeding Bird Service, and most of them are recorded in the eBird, which is itself a citizen science. The bird watching was started in 1996 in mainland China, and there was less than 100 bird watchers in 2000. While in 2002, several bird watching groups were set up in several cities. And then, in the end of that year, the first national bird watching competition was held in the Dongting Lake, and the first online center for bird watching records was set up. In 2003, the coordinated survey of black-faced spoonbill was
hold up. I think later maybe Ms. Ying will talk more on this. And in 2005, the China Coastal Waterbird Census was started, and it lasts for more than 10 years till now. In 2014, China Birdwatching Society set up based on mainly birdwatching groups in many cities. And at that year, we started the National Wintering Scaly-sided Merganser Survey. And this survey was lasted for 5 years now. And we will engage and contribute more in the future. With the effort of the public, we could conduct the China Coastal Waterbird Census and the Yellow Sea Bohai Region Coordinate Waterbird Survey, and even the records could be come out. And with the public efforts and their engagement, the China Coastal Wetland Conservation Network was set up. So what the bird watching could do, they could participate in many areas, such as promote in the bird watching activities, such as eco-photographing competition, bird loving week, etc., and the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he eco-tourism, and conduct the survey at different levels, or they could also assist the monitoring in the protected areas. And they could rescue the injured birds. All of this could see that they could help in the conservation of birds at their habitats. To conserve the water birds at their habitats, the Species Action Plan is also a very useful tool. The Species Action Plan also they will assess the biology, ecology, and status of the species, and it will outline the threats and the conservation priorities. As one of the most authoritative mechanisms to and database for the conservation and species-related information for the natural resource managers, for the conservationists, and also for the decision makers. The IUCN has compiled several species action plans, but it focused on the large group, such as the grapes and the cranes. As CMS has its own species action plans for specific species, such as the black-faced spoonbill, the Chinese crested tern, and spoonbill sandpiper. The EFP has its own single species action plan. Now, normally it's go consistent with the CMS ones, while now it's take leader on some of the critical endangered species, such as bear's portrait. Myself take part in the Scaly-sided Merganser action plan, and more. Neil Morse, Dr. Neil Morse has contributed in most of the species action plan. I think the species action plan could be used and helped in the conservation of the Huashan city. And let's go through it. First, we conducted scientific research with a scientific survey on the habitat selection and the habitat use of species. Then we could identify the hotspots and the conservation gaps. Based on the scientific support, we could give suggestions on the national policies. Some of the national policies could go into the international resolution, and some of them, there's basic information could be compiled in the species action plan. In the every steps, the science, publ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very important, while they will have strengths in some of the steps.
we could see only the science, publ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bound together. Then the conservation could be powerful. Thank you, and look forward to your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Thank you. 네, 정칭 박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겠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역시 이러한 갯벌의 훼손, 파괴가 많이 있어서 이제 그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중국 정부와 또 시민사회에서 갯벌에 대한 보전, 또 여기에 서식하는 철새, 또 새들에 대한 어떤 보호 노력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또 새들을 관찰하고 새들을 보호하는 이런 노력들이 결합될 때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시간을 많이 좀 정확하게 지켜달라고 부탁해서 그런지 아주 발표를 시간 내에 잘 해주셔서 저희가 한 20분 정도 현재 토론할 수 있는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 말씀 들으면서 또 화성 갯벌에 대한 현장의 어떤 내용도 좋고요. 또 중국의 활동 노력 그리고 호주에서의 또 이 지역에서의 이러한 철새들의 이동 경로에 대한 궁금증 여러 가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오늘 세 분 연사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 뒤에 계시네요. 마이크 준비됐나요? 자기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고 어느 분에게 질문을 할 건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산의 습지와 새들의 친구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경철입니다. 루이영 박사님께 먼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남자 사무국에 계시다가 EAFP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루이영 박사께는 박사님께서 사무총장님께서 플라이웨이 네트워크 파트너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파트너십에 많은 지역이 등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NGO 입장에 봤을 때는 이 파트너십에 등재되는 것만으로 어떤 서식지의 보전이나 아니면은 서식지 향상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의 등재가 아니라 사무국에서 좀 더 이런 전향적으로 서식지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십 등재 이런 방향을 좀 구상할 수는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보입니다. 파트너십 정보가 많지가 않습니다. EAFP 홈페이지에 가도 사이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무국에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파트너십 사이트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개선 방향은 있으신지 하고요. 정칭 박사님께는 발표 중에 시민과학이라든지 시민 참여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물론 NGO나 시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정부나 EAFP나 람사르 협약 당사 사무국이나 이런 곳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람사르 협약에서는 NGO가 배제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 점점점 NGO의 역할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압력도 상당히 있는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제언이 혹시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총 질문이 류영 박사님께 두 가지, 또 정칭 박사님께 한 가지 있었는데. Right. So thank you very much for those two questions. If I may answer the second one first about the website. This is an issue that the office, the secretariat, we recognize, and we are trying to change that to improve it. And the first step is to make the website more stable, to move it to another company to host the website, so it does not crash all the time. And the work of
uploading information onto the website is done by our communication officer. And for some time, we have been without a communication officer. The new officer will come at the end of September. And from then, we hope to be more regular in updating the latest news and improving it. So we look forward to any news or information from any NGOs that we can use for the website. Then your first question about designating either Ramsar sites or Flyway Network sites. This work needs the approval first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n of the central government. I know many NGOs are working very hard to encourage the governments to designate new sites. But it is designation is just the first step in a long-term process. After designation, the government needs support in managing the site, in monitoring the site. And we need to reassure the government that after designation, the NGOs, the community will be there to support the government to do work such as monitoring. We heard from the last presentation from Zhang Qing that citizen science is very important. The role of the community, the public, in collecting information. And many Ramsar sites and Flyway Network sites are in fact managed by local NGOs to support the government. But when we encourage the government to designate the site, we must show the government what is the benefit of designating the site. If we just talk about a small brown bird that is on the mudflat hundreds of meters away that you can only see with a telescope, then that is often not enough information. We must show to the government that by conserving this tidal flat, you are also supporting the life of the local fishermen who depend on that tidal flat for clam fishing, for fisheries, that perhaps there may be benefits from tourism, recreation, and so on. So to show the broader benefits. So in my presentation, I try to talk about help by conserving tidal flats to reduce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for example. Conserving wetlands also help to reduce the problems of flooding, the problems of strong waves during storms. So in a way, the Flyway Partnership, we have governments as well as NGOs as our members. So in a way, I'm also talking as an NGO. So we need to talk about all of these different benefits when we talk to government. And if you are trying to conserve an area, of course we can object to developments, but we also need to give other options. If we want to stop that development, what else can we propose to the government that is also of benefit to the city? And if for some reason the development project is very vital, it has to go ahead, such as a school maybe, or a new road or something, then how can we convince the government or the developer to compensate? I think that is something that we often forget about. So we, as people trying to convince the government to conserve places, our first option is to have the place conserved. But for whatever reason, if that is not possible, if the development is to go ahead, how can we reduce the impact? How can we reduce the size of the development? Or how can we have compensation? If development goes ahead, what can government do to compensate? For example, compensation could be by designating an area of tidal flat for conservation. If an area of tidal flat is lost to development, then the compensation is to conserve another area. So there are many things that we can do. Sorry. 예, 류영 박사님 잘 들으셨겠지만 또 사무국에서는 이러한
그 사이트도 업데이트 시키고 정보 제공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정부가 이러한 지역을 어떤 보전 지역으로 설정하게 하는 데는 또 시민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지역 보전 그리고 환경 보전 이것을 포함해서 그걸 넘어서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기후변화의 대응 전략이 될 수도 있고 홍수 예방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 지역의 보전이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중요한지 이런 것을 설득하고 또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정칭 박사님. Okay, thank you for your question. I think Liu has replied very sufficiently. I would like to add a case in China. As one of the largest citizen science project in China, the Coordinate National Wintering Survey of the Scaly Sidemarganser. Yes, the involvement of institute is very important. So we will design the lines or the route of the survey, and then we will give advice to all the bird watching groups, and then we will take part in the survey, and how the government will take part in some of the natural reserves will take part in the survey, and in the report release of this report at the national SFA, State Forestry Administration, some guys from some officers from there, they will come to the report of release. This is the mechanism how the institute and the public and the government take together. And as I has mentioned, only the different parts work together can the conservation to be powerful. Thank you. 예, 뭐 정칭 박사님도 역시 이 중국 안에서도 지방 정부, 중앙 정부 또 시민들의 그런 협력을 통한 또 서베이에도 참여하고 그 내용에 대한 리뷰도 하고 이런 어떤 협력을 통한 지역 습지의 보전 이런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질문 있습니까? 손 들어 주시죠. 예, 저 뒤에 계시네요. 여기도 계시고, 예, 저 뒤에 먼저. 예, 좀 늦게 왔습니다. 그 루영 박사님한테 소개 간단히 하시고. 예, 전북대에서 연구하는 주영기라고 하고요. 저는 새만금 지역하고 금강하구 지역 모니터링 또 보전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 루영 박사님한테 좀 따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 한국 정부 중앙정부 관계자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국제 회의에 뭐 저도 그 정부 대표들하고 가보기도 했고 또 많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국제 회의에 한국 정부 대표들이 가가지고 논의된 결과를 한국 내부에 환류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영어로 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영어를 저도 뭐 부족합니다만 국내 언어로 번역을 하거나 또 그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뭐 포럼이랄지 토론회랄지 다양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데 거의 이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액션 플랜 뭐 넓적 부리도회랄지 또 저어세 관련된 그 국제 이미 그 액션 플랜은 10여 년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지금 내부에 액션 플랜이 안 나오고 있어요. 누차 한국의 그 생물자원관 뭐 박사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환경부, 해수부 다 얘기를 해도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나가서 국제회의에서는 논의석상에 나가서 다 합의를 보고 와놓고는 또 국내에 와서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국내 액션 플랜을 짜야 되거든요. 거기에 많은 전문가와 NGO 또 지방정부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내부의 그 국제적인 액션 플랜을 우리 내부에서는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걸 이행을 할 거냐에 대한 더 구체적인 논의가 우리 내부에서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의 아픔인데
이제 EF 사무국이나 남사르 사무국에서 그런 걸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이행이 되는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일 점검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당사국이 각 나라이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해버리면 어떤 제재 조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EFP 사무국에서 최소한 사이트 지역이라도 그런 것들을 좀 체계화하는 그러니까 점검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국 분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니터링 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슨 정보를 알고 지식만 쌓자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보호하자는 거거든요. 서식지 보호가 돼야 되고 종 보존이 돼야 되는데 중국에서 상당히 그 정부와 지방 정부와 협력해서 이런 모니터링을 하고 또 NGO까지 협력을 해서 이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중국 내의 서식지 보존, 특히 황해 지역의 갯벌 보존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만금의 뭐 4배 정도의 간척 사업이 계획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캔슬됐다는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어떤 그런 구체적으로 보존의 조치가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이루어진 뭐 어떤 사례가 있는지 뭐 잠깐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나라의 그 보존 운동하는 또는 NGO나 지방 정부 또는 중앙 정부가 상당히 자극을 받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아주 둘 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환경부에 해야 될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저 유영 박사님 말씀을 해주시고 옆에 환경부에서 또 와 계시니까 답변을 You first. All right. Okay. Thank you very much, Dr. Zhu. So both the Ramsar Convention and the Flyway Partnership, we appreciate the efforts done by NGOs and the community. And in fact, both Ramsar and the Flyway Partnership do involve local people in our work. In the case of the Ramsar Convention, there are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partners, such as WWF, IUCN, BirdLife, and we also have the World Wetland Network, and we have some of the key people in that World Wetland Network, Minoru-san, Koreshi-san. So the World Wetland Network is a network of the smaller NGOs around the world that works to conserve wetlands. Now, in terms of the government involving local NGOs at international meetings, I recently heard that the next Ramsar convention, which will be held at the end of October, in fact, there will be some 60 Korean NGOs attending that meeting, and they will be going with financial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o that is a good example of how the government in Korea is trying to promote local participation in these international meetings. And then in terms of involving or getting the governments to listen to you, I think in any work, if you can show that you have something positive to offer to the work of the government, and you can offer it in a friendly way, then in many cases the government is very willing to listen to you and to involve you in their work. And I think many NGOs in Korea have valuable information such as bird counts and so on that they can offer to the government to help the government in their work. So it's how to build a relationship in a friendly, cooperative manner so that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work with you. I think I hope that's answered your question. Okay. 그 잠깐 전에 이준희 저 환경부 과장님 잠깐 좀 그래도 오셨으니까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정부 조금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철새 관련해서 이제 국제 협력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는 철새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지역하고 또 시민단체랑 잘 소통이 안 되고 또 현장에서 철새 보호를 더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그런 문제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앞으로 정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유념하고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솔직한 말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정칭 박사님. Thank you for your question. Sorry for the time limit. Yes, I quite agree with you that the target is conservation, not monitoring. And because of the time limit, I didn't tell more about this citizen science, how to take part in the conservation. I would like to add a little more. Because we see the monitoring because it's very important as it could help us to identify the conservation gaps as well as the conservation priority. So, take myself as example. I conduct the monitoring in the Yuan River, and then with my data, we find that it's very important for the scarce site merganser. And then we proposed to set up a national wetland park, and it has now passed, and now it has been a national wetland park. So then we could conserve that species better. And I also would like to add some more case about the public, how the public to engage in the conservation. I have mentioned the participation with the bird watchers. They could rescue the injured birds, as they also, because there are so many people, they just work like many eyes. Many eyes, they could observe the situations in the situations. Such in China, we have a project to survey the illegal trading market of the paid birds about 2 years ago. And then the report was sent to the Forestry Administration. And then the government could take this information and to do some specific actions on the illegal trading. So I think the public are very important to the conservation in no matter in China as in the world, other place. Okay, thank you. 예, 중국에서 시민의 참여가 역시 매우 중요하고 또 실질적인 성과도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이쪽에 질문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또 예, 저도 있는데 시간이 없네요. 네, 소개. 日本語なので通訳してもらいます。私明日水の自然な流れを守ろうということでお話をするんですけども、それに関連してなんですけれども、彼女にちょっと質問したいことがあります。 저는 내일 발표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 중국에서 오신 전진 선생님 박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発表の中で湿地が減少しているグラフが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今見せますけども、特に沿岸の湿地が減少しているっていうグラフがありました。で、これ減少している原因、これ多分中国だけではなくて世界のことを言って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減少している原因っていうのは何か分かりますか？ 자,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그 발표하실 때 쓰셨습니다. 이 발표 그래프에 이 습지가 감소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연안의 습지가 많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Did you understand? Thank you for. もう一個。 Okay, thank you for your question. I think I have mentioned some of the major threats in my presentation that explain some extent to why the coastal wetland has decreased so quickly. Mostly is about the reclamation and such as exotic invasion at some other part. Because mostly of them are human activities
that it induced this decrease. And I think in the afternoon, you could also hear from the Dr. Peng Hebo. He will talk more about the coastal shorebirds and the habitats. Okay, 예, I 그래서 don't know if I. 예, 연안의 습지가 왜 이렇게 급속히 줄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래도 사람의 개입, 개발 행위, 간척 사업 뭐 이런 것들이 큰 원인이다 이렇게 답을 해줬고요. 저도 간단히 제가 유영 박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EAAFP의 사무총장이시니까 뉴질랜드, 또 호주,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지역에서의 습지 보존 활동, 또 정부의 역할, 정부의 관심 정도 이런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한국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국은 어느 정도 못하고 있는 건지 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또 한국인들의 시민들의 참여 정도, 시민들의 어떤 보존에 대한 의식 정도는 어떠한지 사무총장으로서 이 좀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Okay. Yep. Thank you very much. I think. Okay. You don't have to be politically correct. No. I think in every country is different, yeah, and every country goes through a phase of difficulties and improvements. If we look at the case of Japan, back in the early 1990s, around 1992, before Ramsar held their convention of parties in the country, the relationship was not very good at all. It was quite bad. But because of the COP coming, the big meeting with so many different countries, so many people coming to Japan, the only way was to cooperate. And so Japan held one of the best Ramsar COPs ever because of the cooperation between the NGOs and the government. And that cooperation is continuing. So in every country, the NGOs and the government have to find a way to cooperate. And that cooperation must be based on trust. Before you begin a relationship with anybody, you have to be friends with the other person. You have to be able to open, to be honest, to give your information in a friendly way. If you are, of course, you can protest, but at the same time, you should be able to work with the other party, because without that trust, you cannot have that relationship. And in Korea, we need to build relationships between NGOs, between one NGO and another NGO, between NGOs and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relationships with the many experts in the research institutes. So I see opportunities that there are chances to build that relationship here, and I hope through the work of the Flyway Partnership, the Ramsar Convention, and with all of your support, the NGOs, the government, we can have that cooperation in the same way that Japan and many other countries in Asia have that good working relationship between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네,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그런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그다음 한 질문 더 받겠습니다. 마지막 한 질문. 시간이 좀 다 됐기 때문에 예, 저는 환경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김춘입니다. 저는 정칭 박사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슬라이드에 보면 2000년도에 탐조 인구가 100명 미만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지금 2014년, 2018년 현재 시점에서 그럼 얼마나 그 탐조 인구가 늘고 있고 갯벌을 즐기는 인구가 있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제 모스 박사님도 같이 얘기를 하다가 할 때마다 항상 한국은 정말 그 탐조 인구가 많이 줄었다 그 동안에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안타까워했었거든요. 제가 돌아보면 우리는 환경운동 제가 20년 했지만 2008년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는 4대강을 있거든요. 4대강.
이제 우리가 모든 내용들이 다 4대강에 꽂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NGO들도 이제 시민들을 같이 함께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거 저희가 함께 하지 못했었는데 저는 중국이 그동안에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저는 이런 갯벌 보던 이런 거에는 사실은 가장 프론트라인 커뮤니티 농민이나 어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화성은 이제 지금 아까 이따가 발표하실 어민들이 이제 결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런 어떤 정부의 그런 어떤 간척 매립 중단 계획 이런 게 나왔는데 거기에 그런 어민들의 보이스는 뭐 어떻게 관여가 돼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거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정칭. I don't know if I get your whole ideas. As you ask about the bird watchers now, right? Yes. Yes, it developed very fast. In 2000, it was less than 100. I think till now we don't have official assessment on the bird watcher. That's it. This project is done this year. Maybe next year I'll give you an exact number, but I could give you an estimated one, maybe more than several 100,000 of bird watchers, because we now have more than 50 bird watch groups at each city. We have many groups, and they are very strong power. In each groups, there are guys from every sector, such as a lawyer or such a doctor, or something like that. And bird watching is very popular in China now. And I didn't get the. Is that okay? Oh. Was there any fisherman's voice in trying to protect the wetland? In China? In China. Yes, I think such as in Yancheng, we have the World Heritage nomination, and we also now we are conducted our national park plan. It's a very large conservation project, and as I involvement of this talk with the local part at the stakeholders, they would like to contribute their part. They want to make their own efforts on the whole conservation project, because in China it's the eco-civilization. This is a new era. Most of the citizens, they would like to contribute. Okay,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은 맞게 끝났고요.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흥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예, 목소리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더 흥미있는 이런 세션들이 3개나 남아있기 때문에 열심히 계속 참석해 주시고요. 저희가 15분 쉬고 11시 15분부터 두 번째 세션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